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하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 천하람 변호사 먼저 뜬 인물 누굽니까? 네, 유동규 본부장으로 뽑아봤습니다. 왜 떴습니까? 일단 풀려나셨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지금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그 김용 민주연구원장,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으면서 지금 야당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던지는 인물이 되지 않았나 해서 뽑아봤습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 금주에 뜬 인물? 저는 뭐 한동훈 법무장관을 꼽았는데요. 물론 이제 뭐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이르다 이러지만 뭐 당내 분위기는 아마 총선 출마하는 기정 사실인 것 같고 유상범 의원이나 뭐 조수진 의원 얘기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 당 대표는 그러면 총선 출마도 전에? 그러니까요. 내년 이제 4월 뭐 왜냐면 1년 정도 임기 채우고. 그다음에 당 대표보다 더 또 재미있는 얘기는 서울시장. 왜냐면 오세훈 시장이 다음에 이제 대선 나오면 아마 그만두지 않겠냐. 왜냐면 차기 대선은 바로 안 나와도 당 대표라든지 서울시장 간다면 그 다음에 이제 대선.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는데 바로 가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경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보면 사실은. 총선 나가는 거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안 돼요. 왜냐하면 뭐 3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근데 당대표가 되거나 서울시장이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렇게 보면 아마 정치적으로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 그리고 본인이 또 그 국감에 나왔을 때 여론조사 뭐 빼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게 더 좀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뭐 정치하실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생각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전형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현재는 그런 생각 없다. 그 여론조사 빼달라는 게 더 호들갑이다는 얘기는 여론조사 계속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금은 생각 없지만 나중에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일단 정치권에 들어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치할 생각은 있는 걸로들 보는 분위기예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약간 유능함이나 세련됨 이런 이미지가 수도권 선거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또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 정도 돼야 뭐 출마하지 않겠냐 얘기하시는데 그거랑 사실 꼭 상관이 있나. 그리고 저는 그 얘기는 윤상현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한동훈 장관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약간 황태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 정치에서 누군가의 황태자라고 한 사람 중에 잘 되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찌 보면 한동훈이라는 인물 개인의 매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시기인데 너무 우리가 엮어서 생각하는 거는 여당 차원에서 좋지 않다. 그럼 당대표 서울시장 이런 거는 좀 너무 나갔다? 그러니까 조금 이르다고 봐요. 근데 당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친윤이라고 하는 후보들이 좀 마뜩찮으면 권영세 카드로는 만약에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좀 약하다라는 판단을 하면은 뭐 생각해 볼 수는 있는 카드인 것 같은데 아직 뭐 본격화된 건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검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천하람 변호사 누굽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뭐 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권투로 치면 계속 잽을 맞으시다가 이번에는 약간 어퍼컷을 맞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해놨고, 뭐 분신이다,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최측근이다라고 얘기를 해온 게 있는데다가 이게 지금 대선 경선에 특히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돈이 필요했던 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정치 인생에서 가장 위기를 맞았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은? 저는 뭐 민주당 분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서욱 장관을 저는 사실은 구속 안 될 걸로 봤어요. 서욱 전 국방장관. 왜냐하면 전직 장관이고 또 이게 어찌 보면 법률적으로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공전자 기록 위작이라든지 뭐 공문 서의 작성인데 다퉈볼 여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장 발부 사유가 보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고위직이나 장관한 분들한테 이런 거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는 없다. 근데 범죄 혐의가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봤는데 언론도 그렇게 봤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것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게 약간 의외이기도 하고 이게 결국은 아마 뭐 서욱 장관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이 하는 걸 봐서는 뭐 어찌 보면 어느 선을 정리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럼 그런 위험성에 있는데 구속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좀 어쨌든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후반부에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금주했던 인물로 꼽은 뭐 유동규 또 진인물로 꼽은 이재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근택 변호사한테 언급하라는 얘기를 안 한 게 곧바로 그 얘기를 이제 토론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목소리 또 그에 대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눕시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제 정치 보복의 시간 끝내고 민생의 시간을 열어주십시오. 특검은 저희 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친정권 검사들이 작년 9월부터 수사를 뭉갤 때 저희들이 40여 차례 특검 수용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수사를 깔아뭉개다가 이제 와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니까 그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중요한 범죄 혐의가 수사에 오르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검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목소리 들었는데 특검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우선 김용 부원장의 구속 어떻게 보세요? 엄청 큰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을 때만 해도 유동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꽤 가까운 사이지만 뭐 또 측근은 아니다 해서 뭐 이게 뭐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정치인이 누군가가 내 측근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경우 자체가 드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정치 인생을 같이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인데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언제 돈을 얼마를 받았고 심지어는 받은 돈에 1억을 뭐 다시 돌려주고 뭐 대장동이 터지니까 이게 뭐 문제를 알고 돌려준 거 아니냐 뭐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쉽지 않은 국면이라고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재명 대표 특검 이걸 던졌습니다마는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되면서 그 제안이 빛을 발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국민들이 특검이라는 걸 받아들이려면은 수사가 어떤 뭔가 한계에 봉착하거나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안 굴러가고 있다라고 해야지 아 그래 특검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는 메시지의 타이밍과 그 다음에 구속영장 발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변호사. 당연히 좋은 방향은 아니죠. 왜냐하면 뭐 가까운 사람이었고 어쨌든 이 돈 문제로 정치자금 문제로 구속된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특검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이 뭐 특검을 얘기할 때는 항상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처럼 다시 당연히 뭐
아버지 집을 사줬다든지 아니면 뭐 부산저축은행 문제 다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수사는 안 이루어지고 있죠. 더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뭐 주식으로 한 10억 이상 번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이 이재명 쪽만 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아마 저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 두 가지 정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유동규 본부장이 나오면서 김용 부위원장이 이제 구속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우연이다. 검찰에서는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데 시점상 한 사람 들어가고 한 사람 나오고. 근데 검찰에서는 사실은 처음 아시겠지만 1심에서는 6개월입니다. 근데 보통 처음에는 뇌물로 6개월 들어갔고 그다음에 6개월 연장은 뭘로 했냐면은 증거인멸 교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도 사실은 이 뇌물이 액수가 점점 처음에 구속영장에서는 8억이었어요. 위례 대장동 5억, 위례 3억. 근데 기소된 거는 제가 3억 5천으로 알았는데 어떤 분은 6억이라고도 하던데 그럼 뇌물을 더해서 추가 기소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장동이나 위례는 별개로 봅니다. 한 지역 별개 범죄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했는데 안 했다. 근데 그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지금 김용 부위원장을 체포하고 구속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연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거죠. 이제 그동안 이게 1년 동안 쭉 뇌물 사건이었어요. 근데 전제는 똑같습니다. 700억 주기로 한 것 중에서 일부 뇌물도 똑같았어요. 그중에 뭐 5억이 먼저 줬고 그다음에 3억을 줬고 뭐 현금으로 줬고 수표로 줬고 막 싸우는데 그다음에 방법도 비슷해요. 유원홀딩스를 통해서 뭐 줬고 지금도 똑같거든요. 유원홀딩스에서 줬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시기도 비슷해요. 2021년 그때 5억도 2021년 1월에 줬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4월에서 8월 사이. 그러니까 어쨌든 21년도에 벌어진 일이라서 금액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시기도 비슷하고 장소도 비슷하고 결국은 그러면은 뇌물로 했던 거를 단순히 뇌물죄로 처벌 안 하고 정치자금법으로 돌려주는 거 아니냐. 뇌물은 뭐 한 8억 정도 되면 한 10년, 7년, 10년 정도 나온 형인데 정치자금은 뭐 그보다 훨씬 형이 낮거든요. 게다가 중간 전달책이니까. 전달책이면 오히려 더 형해질 수 있죠. 저는 뭐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예.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딜을 한 거 아니냐. 그럼 그 진술의 신뢰성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걸 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검찰이 회유해서 유동규가 말을 바꾸게 된 거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사실은 굉장히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폭탄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라면은 이 사람은 게다가 곧 나갈 사람인데 제가 뭐 회유를 했다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수틀리면은 뭐 암흑의 검사가 회유하더라라고도 충분히 할 사람이에요. 지금 언론이랑 막 인터뷰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저라면 그렇게는 못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왜 유동규를 풀어줬을까? 서욱도 구속당하고 지금 김용도 구속당하고 하는 마당에 왜 그러면 이 사람만 나오냐? 사실은 그거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범행을 인정하는 순간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게 거의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왜 추가로 뭐 기소 안 하냐, 구속영장 연장 신청 안 하냐라고 하지만은 검찰 입장에서도 아니 이 사람이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뭐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구속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다가. 그게 저는 결정적인 차이였다. 만약에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범죄가 중대하니까 좀 다를 수 있지만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면은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것들이 사실 없어지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동규가 나온 거 가지고 이게 검찰이 회유했을 거다.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주장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거는 그냥 민주당에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다. 야당 탄압 프레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아니 검찰이 어느 정도 그린 그림이라 보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 들어가고 한 사람 나오는 건 맞잖아요. 팩트인데 사실은 김용 부원장의 지금 그 구속의 이유도 보면 증거 인멸 우려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예. 사실은 증거라 그러면은 진술이죠. 가장 큰 게 지금 진술이니까. 그러면 이제 말 맞출 염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나왔단 말이죠. 김용도 만약에 구속을 안 시키면 유동규랑 말 맞출 거 아니냐. 요거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영장 보면 아시겠지만 뭐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범죄가 중하다. 혐의가 소명됐다. 그다음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이게 그 큰 틀로 이 두 개로 보는데 딱 하나만 찍었어요. 증거인멸 우려. 예.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어느 정도 좀 그린 그림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주무부서의 본부장 그가 특혜를 줬으니 너희들 돈 많이 벌었으니 나한테도 한 700억은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차례차례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이었는데 이것이 나는 그렇게 돈을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 요구에 의해서 돈을 건네받아서 전달해줬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갑자기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건의 실체가 뭡니까? 저는 실체는 처음부터 그거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관여가 없이 실무자선에서 그 정도의 편의를 다 봐줄 수 있었겠느냐. 저희가 대장동 의혹이 나왔을 때부터 사실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있던 대선 국면 에서는 이 얘기 안 하죠. 누가 이 얘기 하겠어요. 다 내가 했다라고 할 거고. 그리고 지금 뇌물죄랑 정치자금법 위반 막 이게 누가 중하고 경하고 하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유동규 본부장의 뇌물 혐의가 완전히 없어진 건지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약간 별개의 국면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해도 대선에 관련해서 돈 8억 원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 경한 범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동규 한 사람만 얘기하고 있다 이러면은 저도 이 사람 왜 이러지? 약간 뭐 억하 감정이 있나? 이럴 텐데, 남욱도 비슷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 또 거기와 관련된 어떤 뭐 메모장도 있다라고 하고. 남욱의 지시를 받은 이모 씨. 이모 이사. 그 사람이 약간 자금 관리를 했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고 봤을 때, 그냥 저희가 그냥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감춰놓고 있던 거를 이제 풀어내고 있는 국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 변호사. 이게 사실은 시작은 어찌 보면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서 다 시작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700억이라는 얘기 언론은 다 7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옥신각신 서로 자기들끼리 뭐 얼마 줄 거냐 막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다가 어디 뭐 술집 예선 같은 데 만나가지고 김만배 반은 거 반땡하자. 반땡 반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녹취록 나오면서 문제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반이 얼마냐 갖고 막 서로 또 싸우긴 했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결국은 뭐 김만배 수익을 1,400으로 보고 반을 이제 700으로 본 건데, 그 얘기가 나온 게 2019년이거든요. 이 어쨌든 이 인허가 이루어진 건 2015년이고 한참 나중에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뇌물 얘기 나왔을 때도 다 똑같아요. 그 700억 주기로 한 것 중에서 5억을 먼저 준 거다. 그리고 대장동에서 그렇게 5억 준 거고, 위례에서도 뭐 3억 받았다는 얘기고, 지금도 보면 그 체포영장이 있는데 보면 700억 주기로 했고 그 중에 지금 8억을 먼저 가져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방법도 다 보면 이제 유언홀딩스라는, 그때 5억도 바로 준 게 아니라 유언홀딩스에 넣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더 중요한 얘기는 유언홀딩스에 35억을 투자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다 비슷해요. 시기도 비슷하고 방법도 비슷하고 돈도 비슷해요. 그럼 그 돈의 일부를 누구한테 줬는지 이런 얘기일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실체는 좀 봐야 된다. 실제로 봐야 된다는 것 같고, 근데 이 메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도 뭐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비망록이라든지 다이어리라든지 계속적으로 써내가는 메모라면은 뭐 약간 근거 있을 수 있죠. 다이어리 아니면은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날짜가 이제 나중에 소급할 수 없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돈을 누구한테 언제 얼마 줬는지 어디서 줬는지 그렇게 기재해놨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이거를 발견한 게 압수수색 과정에 어떤 장부를 찾아낸 게 아니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갖다 줬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검찰에 나 이제 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A라고 얘기하셔야 된 다음에, 너 근거 뭐 있어? 내 사무실에 메모장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모장 갖고 왔어. 딱 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김용 부원장의 것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거 다 그동안 돈 쓴 게 있다든지 그동안 회사에 관련된 장부를 다 기재해 놓은 거예요. 뭐 그러면 예를 들어 신뢰성이 있죠. 왜냐하면 통장하고도 맞춰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내가 김용한테 얼마 언제 줬다 그냥 써놨다. 그거를 그 진술에 부합되는 증거로 치기는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함이 있다고 거기 보고 써 있습니다. 있다는 게 김용한테 줬다는 것도 아니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줬다는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발견되는 과정도 좀 그렇죠.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누가 뭐 몰래 꽁꽁 숨겨놓은 장부를 검찰이 딱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해서 찾아내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뭐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본부장 등이 본인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거짓말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얘기 나왔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처럼 뭐 정권 바뀌었으니까 말 바뀌었다는 건데, 그럼 그동안도 바뀐 지 몇 달 됐잖아요. 수사도 됐고. 그러면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은 계속 사건이 뭐 뇌물 받았고 특혜를 줬고 배임이고 뭐 부패방지법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국면이 바뀌는 거는 그렇죠. 내가 보기에 약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뭐 핵심 증인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수사 국면은 언제든지 많이 바뀝니다. 이런 경우가 뭐 한두 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변론 기법이죠.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 실체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뭐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밀어붙일 건데 수사가 고도화되고 재판도 이제 길어지면서 아마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다 뒤집어쓰고 생각보다 중형을 받겠다라는 판단이 들기 시작하면 그 여러 공범 중에 누구 한 명이 입장을 바꿉니다. 나는 수사에 협조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최대한 형을 줄여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수사기법상 또 검찰은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야, 저 사람 A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는데 맞냐? 야, 이러다가 너가 그냥 또 다 뒤집어 쓴다. 똑바로 얘기해라. 너만 그러면 수사에 협조 안 하는 게 된다라고 하면 B 입장에서는 A 말이 맞고요. 저도 협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첩도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런 경우들이 수사상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도 특별할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경우 중에 하나 아닌가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뇌물 배임 부패방지법이 정치자금법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건 뭐 팩트인 것 같은데 중요하게 법조인들이 보는 건 이거예요. 700억 약속.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뇌물은 안 받아도 약속만 해도 뇌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700억이 말씀처럼 김만배가 버는 거에 반땡 죄송합니다. 50% 그거였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를 그 유동규 이런 분들은 이건 난 농담이다. 술 먹다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본인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돈 중에 내가 먼저 받아서 어쨌든 전해준 거다는 식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뇌물로 인정할 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700억 뇌물이면요. 제가 보기 평생 살아야 돼요. 그건 그러니까 그냥 농담일 뿐이고 사실은 대선 자금 마련해서 준 거다. 이렇게 바꾼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체포영장에도 보면은 700억 주기로 약속했고 그 중에서 일부를 그전에는 뇌물로 줬다는 거고 지금 뭐 8억이냐 아니면 뭐 6억이냐 이것도 그 돈 주기로 한 돈 중을 준 거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700억을 만약에 검찰에서 뇌물로 빼주거나 알겠습니다. 아니면 사실은 약속 부분은 유죄가 잘 안 나요.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받지 않은 돈이니까. 근데 이 부분을 기소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지금 뭐 단순히 녹취록만 냈다든지 정황 증거는 아니고 그러면 이게 무죄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00억 부분을 검찰이 어느 정도 좀 협상 창구로 썼을 수도 방법으로 썼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아무튼 이런 뭐 의구심을 계속 한쪽에서 표명하면서 특검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국민 여론상 그 김용 부원장의 구속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이게 대선 자금이 아니야라는 식의 국민적 의혹은 커져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동시에 그런데 좀 미심쩍을 수 있으니까 아예 이럴 때는 특검에 맡기는 게 어때라는 여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특검을 하는 게 일반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합니다. 아니면은 그 정치적인 압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일반 수사기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를 때.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둘 다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이걸 처리할 방법이 있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도 저희 국민의힘인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안 될 것 같고 조정훈 의원도 찬성 안 할 것 같고 숫자 안 나오고 설령 패스트트랙이든 뭐 아니면 법사위 못 밀어붙이니까요. 그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내에 특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그냥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수사가 뭐 되고 있고 또 뭐 구속도 되고 있고 이런 마당인데 국민 여론이 막 들끓을까?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이런저런 뭐 부산저축은행이니 김만배 누나가 뭐 집을 사줬니 이런 게 있는데 부산저축은행은 진짜 옛날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시드머니가 됐다라는 결과론을 가지고 그때 무슨 부패가 있었는지 뭐 안 나온 게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집을 사줬다는 것도 뭐 이상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고가의 금액으로 집을 사줬는지 뭐 어떤 실체가 나온 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좀 궁지에 몰리니까 결국 좀 약간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뭐 특검 얘기는 뭐 야당이 항상 할 수 있죠. 예전에 사실은 지금 여당 됐지만 야당일 때 특검 요구했었어요 먼저. 맞아요. 지금 이제 일단 권력을 잡았고 그다음 한동훈 장관, 뭐 검찰총장, 뭐 서울중앙지검장 다 이제 라인으로 깔아놨으니까 이제 어쨌든 컨트롤이 가능한 건데 특검으로 가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어디로 쓸지 모르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드루킹 특검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뭐 다수당이거나 이건 아니었거든요. 김성태 의원이 뭐 단식도 했지만 결국은 뭐 지금 야당이 가진 힘이라는 거는 예산, 그다음에 법률, 정기국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야당이 가진 무기는 뭐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써야죠. 그런 걸로 관철시켜야죠. 자, 그런데 이제 국면이 김용 부원장이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곧바로 검찰은 일단 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또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 이재명 대표와 김용 부원장 사이엔 또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뭐 이런 그 수사 개시 쪽으로 흘러갈 그럴 수밖에 없는 국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걱정은 되죠. 근데 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제가 보기에 큰 이슈는 아니에요. 거기서 뭐 정치를 하거나 이루어진 건 아니고, 저도 뭐 같은 날 임명장 받았는데 이제 지난주에 받았기 때문에 거의 민주연구원에서 뭔가 나올 건 없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걱정하는 건 혹시 이 본인이 전적으로 쓰던 컴퓨터 같은 건 없는데 거기에서 뭐 특정이 안 되면 이 컴퓨터 저 컴퓨터 다 볼 수 있거든요. 어느 거 김용 쓰던 건지 모른다 이러면 이제 그랬다 보면 민주연구원이라는 게 민주당의 중요한 자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걸 걱정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지금은 제가 보기에 뭐 아닌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돈을 받은 게 어느 정도 되고 뭐 김용 부원장이 뭐 내가 이렇게 썼다든지 이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러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아마 지금 말씀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니까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막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이제 화도 나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격정적으로 나 있던데, 아마 이분이 이제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제가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 직접적인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배신감 얘기도 하고 의리도 없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예를 들어 직접 뭐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요구했다든지 뭔가 줬다든지 이런 진술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뭐 그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당장 이재명 대표 소환하고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1차적으로 해서 그걸 물을 텐데, 김용 부원장이 바로 무슨 뭐 설령 실체가 있다 한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꺼낼지가 일단 미지수고요. 저는 오히려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미 유동규 본부장이 그에 대한 진술도 하고 있고 5천만 원 줬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냥 뭐 그게 공소시효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지금 뭐 술도 뭐 10번 100번 먹었다 지금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유동규와 정진상 그리고 김용이 나눈 이야기 위주로 일단 수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최종적으로 수사 물망에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서 뭐 굉장히 재밌더라 이런 반응을 보인 건 네. 뭐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가 재밌다는 걸까요? 일단 본인 생각에는 뭐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술을 많이 사줬다 아니면 뭐 얼마를 줬다 뭐 아니면 본인들의 의리가 없더라 아니면,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건 오히려 뭐 자기는 재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뭐 저 사람은 재산이 많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는 돈을 다 이제 술 먹는 데 썼는데 그걸로 뭐 축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제가 보기엔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본인 재산이 그럼 그거밖에 안 되는지 또 사람들이 관심 갖거든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그렇고, 물론 이제 약간 배신감 아니면 본인이 약간 뭐 당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대장동 우리가 쭉 보면서 결국은 그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4천억, 뭐 5천억 대는 벌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가져갈까 서로 막 이렇게 싸운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게 뭐 50%인지 뭐 70%인지 모르지만 누가 더 가져가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각자 어찌 보면 본인들이 가졌던 건 그건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아니면 이쪽으로만 다 몰아가면 요거는 다 정리되는 분위기, 요거는 다 이제 문제 안 되는 분위기인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발 사업을 하고 거기서 이 사람 많이 벌고 저는 적게 벌고 그래서 난 더 줘야 돼 가져야 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아니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 문제로서 그게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봐요. 그럼 아마 그 대장동에서 기본적으로 돈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문제들을 계속 또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이 유동규 본부장을 서운하게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터뷰 내용 중에 주목해서 본 게, 가짜 변호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검찰에 무슨 진술을 하는지를 오히려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감시하는 역할을 시켰다. 그런 국면에서 윗분들 내지는 이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제어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윗사람들이 나눠질 생각이 없구나라는 거를 아마 좀 깨달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감정적으로 워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구 한 사람, 그게 유동규라고 하더라도 진술을 뭐 100% 다 뭐 신뢰할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조계에서 볼 때는
자기도 죄를 받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꽤 신빙성이 높게 보거든요. 그래서 유동규의 얘기 중에 너무 감정적으로 풀려진 거는 빼고 좀 예. 담백하게 읽으면은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국면이 이런 상황이고 하루하루 누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그 누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또 국면이 다 바뀌는 그런 양상이라 오늘은 참 제가 침묵할 수밖에 없네요. 덧붙일 말씀도 별로 없고요. 1시 30분 막 향해 가는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까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서울 시내 숭례문 교차로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립니다. 집회 준비로 통제가 시작됐는데요. 광화문 방향으로 숭례문 교차로에서 태평 교차로 사이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 숭례문 방향으로는 동화면세점 앞이 집회로 3, 4, 5차로가 차단되고 있고요. 여기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데요. 3만 명이 모일 예정입니다. 세종대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수도권에서 지방 방향 흐름은 나아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